외통수에 걸린 연준의 오버런이 제일 큰 리스크다. 이제 남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남은 구간이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이 쌍바닥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뚫고 더 내려갈 건지 이제 그게 관건이잖아요. 그 연준발 언서튼티의 시장으로 돌아왔어요. 불확실성의 시장. 네, 지난번 잭슨홀 미팅 이후로 우리 주식시장, 세계 금융시장이 아주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FOMC 회의 이후에도 주가, 주식시장은 급락을 연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더 큰 폭락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원래 트리플 버블이라는 책을 내시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셨던 분이 계시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한상환 소장님, 2.1 지속가능연구소 한상환 소장님이신데 그래서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지난번에 사실 우리 한 달인가 2달 전쯤에 좀 됐죠. 네. 트리플 버블 이제 그 상황은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고 앞으로는 좀 골디락스 장세가 올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근데 오히려 지금 원래 이야기하셨던 그 트리플 버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제일 제목. 이 나중에 타이틀을 요거로 빼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뭔 제목. 외통수에 걸린 연준의 오버런이 제일 큰 리스크다. 외통수에 걸렸다, 연준이. 연준은 외통수에 걸렸고요. 외통수에 걸려서 오버런을, 그러니까 주로 플레이를 하는데 1루까지 뛰고 끝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2루로 가야 돼요, 지금.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게 이제 뒤로 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간단하게 요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2.5%까지 올린 이후에 잭슨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9월 FOMC가 나왔죠. 그리고 제가 2.5% 올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나왔었어요. 네. 근데 2.5%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중립금리를 뭐 한 3%단 정도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5는 중립금리 하단에 와 있는 거고 3% 나오면서 중립금리를 올라서 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3에서 3.5 사이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3.5 정도가 중립금리의 상단이라고 놓고 보면 거기까지 가면 원래 맞는 거잖아요. 2.5까지 왔어요. 그러면 전체 올라갈 금리의 3분의 2를 올린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정도면 시장을 휘어잡아서 시장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을 요즘 누가 그때는 요즘은 조금 좀 걱정하는데 그때 이게 귓등으로나 들었어요. 너 지금 올리지만 좀 있으면 내릴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지. 뭐 연준 피벗이야. 뭐 다 이랬잖아요. 파월 의장을 안 믿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요즘 다 그 얘기예요. 시장이 연준 의장의 말을 안 믿은 게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반대예요. 연준 의장이 시장이 믿게끔 만들지 못한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뭐 폴 보커 뭐 시장이 바들바들 떨었죠. 그렇죠. 그린스펀 이 사람이 최초로 베이비 스텝을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그 베이비 스텝 25bp를 가지고 시장을 쥐락펴락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벤 버냉키나 아니면 뭐 옐런은 얘기할 거 없고 거긴 논외고 벤 버냉키까지는 시장의 구원투수 해결사로 들어서서 시장이 벤 버냉키를 믿고 따랐잖아요. 근데 파월 누가 믿고 따라요? 지금 다 파월 그 공격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연준 무서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막 가는데 그래서 파월 저 사람 정책 실패야라고 모든 사람이 다 지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파월의 신뢰도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준의 총알이라는 게 0에서 3.5까지를 놓고 보면 뭐 좀 만약에 4.0이라고 치자 그거예요. 그러면 2.5 올 때 이게 다 총알인데 연준은 이게 유일한 총알이잖아요. 총알을 막 쏘는 거예요. 근데 2.5 올 때까지 헛방을 날린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 사람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렇죠. 원칙적이면 처음에 올릴 때부터 뭐 25bp를 올리든 50bp를 올리든 얼마를 올리든 간에 야, 니들 내 말 들어 물가 잡힐 때까지 때려 불 거야. 근데 시장은 좀 천천히 한번 해보자. 시장이 이렇게 마음대로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연준이 25bp 올린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올리는 모습으로 올렸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연준 의장이 저는 경제연구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증시 출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은행장의 머릿속에서 내가 한국은행장이면 어떻게 할까?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수도 없이 훈련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사람은 한국은행장이 어떻게 할까를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우리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책 담당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를 연구하거든요. 그렇죠. 현대경제연구원에 계셨으니까. 그럼요. 이제 거기서 또 대표까지 지낼 정도니까. 그래도 그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한 시작 이래 지금까지 제가 거의 한 40년 가까이를 경제를 이게 보고 왔고 항상 그쪽으로 훈련을 해온 사람이라서 내가 연준 의장이라면 난 어떻게 할까? 처음에 25pp 올린단 말이에요. 예리한 거는 거잖아요. 야, 이거 예리한 거는 거다, 니들. 나 여기 25bp지만 25bp라고 믿지 마라. 뒤에 정말 요거 뿅망치인데 너 무거운 정말 겁나게 큰 망치 기다리고 있다? 이러고 시장을 확 잡아 죽이고 갔어야 되거든요. 못했잖아요. 그래서 2.5까지 왔는데 이제 남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남은 구간이 크질 않아요. 원래 같으면 뭐 3.5, 4까지만 올렸으면 끝날 일이었기 때문에 1.5 정도, 맥스 4.0이라고 봐도 1.5 정도밖에 룸이 원래 마지막에 이제 안 남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거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 물가를 어떻게 잡아요? 그 외통수에 걸렸어요.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좀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필요 이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걸렸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지금 오버런 1루까지만 달리면 되는데 지금 2루를 가야 되는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려왔죠. 근데 보세요. 우리 야구에서 저는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해도 가끔씩 야구에서 1루까지만 뛰고 말아야 될 주자가 2루로 커브로 돌다가 2루에서 태그아웃 당한 경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태그아웃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네. 이제 전에는 네.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어떤 그 트리플 버블로 표현하는 여러 가지 그 자산의 그 버블의 어떤 꺼지는 현상, 네. 그 급락 현상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오히려 골디락스 상승 쪽으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보셨는데 네.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건가요, 상황이? 지금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근데 이렇게 2차 하락은 지금 같은 2차 하락은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기 침체 우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겹치면서 2차 하락은 한 번 올 거고 2차 하락이 왔을 때 지난번 제가 동시효과 때 본 저점이 한 2200 정도 되니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그거를 현저하게 뚫고 아래로 내려가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근데 지금 그거보다 약간 더 내려간 상황까지 왔죠. 네. 그리고 제가 골디락스는 내년 이후쯤에 골디락스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그러니까 2차 하락에서 원래 쌍바닥을 거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이 쌍바닥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뚫고 더 내려갈 건지 이제 그게 관건이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저도 굉장히 우려가 되고 원칙적으로는 이게 이제 채권 시장만을 놓고 보면 지금 쌍바닥의 바닥에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2년물이 지금 좀 이제 어제 영국 문제가 이제 좀 해소가 되면서 2년물이 조금 더 금리가 내려오긴 했는데 영국 문제 해소되기 바로 직전에 2년물이 4.5를 반영했거든요. 4.3맷을 갔으니까 4.25, 4.5 사이니까 4.375 이 정도 가면 그러면 이제 4.5를 반영하는 거니까 다 반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금리가 기준금리가 4.5 정도까지 간다고 전제를 해보면 반영 다 한 거죠. 그럼 지금 쌍바닥이 돼요, 원칙은. 원칙은 쌍바닥을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거다라고 네.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두 가지가 생긴 게 이제 결국은 다 연준이에요. 연준이 야 이거 4.5로 멈출 것 같질 않거든. 뭐 5까지 갈 것 같고 잘못하면 뭐 5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좀 팽배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다 보니까 채권 시장이 요동을 치고 영국 채권 시장도 막 요동을 치고 막 뛰니까 지금 유럽도 흔들거리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가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보시면 하루 5% 폭락했다가 그 다음날 2% 반등했다가 또 3% 폭락을 했다가 오늘 또 2% 반등 아니에요. 나스닥.
우리 코스닥. 코스닥. 우리 코스닥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코스닥이니까 코스피보다는 변동폭이 크긴 하지만 이게 무슨 코인 시장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잖아요. 심하잖아요. 왜 이럴까요? 이게 이유는 뭐냐? 이게 지금 그 연준발 언서튼티의 시장으로 돌아왔어요. 불확실성의 시장.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깜깜하게 안개가 쫙 낀 거예요, 지금. 누구도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앞이 안 보여요.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다면 네. 이러한 현상이 만들어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물론 이제 파월의 신뢰를 시장에 대한 신뢰를 못 얻다 네. 이건데 네. 어떻게 했길래 못 얻은 겁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5 올 때까지 시장을 휘어잡지 못했고 그거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부터는 좀 뿅망칠 수준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거꾸로 오한마를 들고 나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그럼요. 이 인플레이션이 그때까지도 안 잡혔으니 네. 그래서 원하는 수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잭슨 홀 미팅부터 아주 세진 거군요. 그 세진 거죠. 세진 건데 그게 저는 그 파월이 일단 제가 여태까지 그 기억을 하는 최소한 제가 본 사람들도 있고 뭐 기억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그 기억을 하는 모든 연준 의장 아서 번스 이래로 최악의 연준 의장을 만났어요. 최악이에요 정말. 저는 아서 번스는 사람들 기억에 없잖아요. 글쎄요, 잘 모르죠 우리가. 네, 그게 폴 볼커 바로 직전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니까 잘 그래요? 모르죠. 이 사람도 잊혀질 것 같아요. 폴 볼커도. 네, 요번에 아니. 우리 파월도. 파월. 네, 잊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대 최악의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네, 무능함. 좀 무능한 연준 의장으로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파월의 문제가 그게 이제 왜 그러냐는 그 리스크의 문제를 보면 파월이 지금 데이터 디펜던트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린스펀은 프리엠티브를 했어요. 좀 어려운 용어라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아니 어려운 영어라서 그런데 데이터 디펜던트는 숫자가 나오는 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겠다. 다음에 그린스펀은 프리엠티브가 사전 데이터를 보기 전에 사전에 조치를 들어간다. 적기 시정 조치를 한다.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 사전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저도 배운 것 같아요. 무조건 프리엠티브를 해야죠. 근데 파월은 지금 이게 데이터 디펜던트는 사후적으로 한다는 거고요. 그렇죠. 프리엠티브는 사전적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선제. 그러니까 선제 조치가 선제 공격하면 프리엠티브 이게 어택이에요. 이게 선제. 그런 건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금 우리가 보는 물가는 이건 현재의 물가가 아니라 1년 전, 1년 반 전에 시작된 물가예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씨앗이 태동이 된 물가거든요. 그거를 지금 금리 가지고 아무리 때려잡는다고 이게 잡히냐고요. 과거로 돌아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잡히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잡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조치들은 미래의 물가를 잡는 거라고요. 무조건. 그러면 내가 오늘 현재 물가를 잡으려고 그랬으면 작년 이맘때나 그거보다 더 전에 조치를 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물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제가 나와서 그때 언젠가 말씀드렸었는데 작년 4월에 미국 물가가 4% 딴 헤드라인이 나오고 5월에 5%로 올랐었어요. 작년에. 그러면서 지금은 그때 모든 뭐 채권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그 연준도 그렇고 모두 다 이거는 다 트랜지토리다. 그리고 헤드라인 필요 없고 코어를 봐야 된다. 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코어에서 뭐 중고차 가격 올라간 거는 트랜지토리니까 이건 빼고 근원 물가지 있어. 네, 그렇죠. 이건 뭐니까 빼고 다 빼고 나니까 2%밖에 안 되네. 야 물가 없어. 이렇게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헤드라인을 봐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헤드라인을 봤으면 결국 물가는 헤드라인이 다 소비자가 다 그 두들겨 맞는 건 헤드라인을 맞잖아요. 근데 이게 헤드라인이 이게 변동성이 심한 거니까 일반적으로 코어를 근원 물가를 보는 거거든요. 변동성 심한 거는 빼버리고. 근데 변동성 심한 게 장기화 될 것 같으면 그거를 봐야죠. 그게 근원이죠.
변동성 심한 게 장기화되면 그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손을 댔으면 지금 이런 물가가 안 왔을 텐데 그때 손을 안 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올 거다라고 책을 쓴 게 트리플 버블이었거든요. 늦었죠. 그때 안 했죠. 그렇죠. 자, 그럼 지금 하면 지금 물가를 잡는 게 아니라 내년 물가를 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물가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내년 물가를 볼 줄 아는 사람 같았으면 작년 이맘때 조치를 했겠죠. 내년 물가를 볼 줄 모르는 사람 같아요. 데이터 디펜던트밖에는 아는 게 없는 사람 같아. 예를 들어 크리스퍼는 굉장히 현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경제 쪽의 지식이 굉장히 풍부했고 현명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상태면 내년에 어떻게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경제학자들은 다 알아요. 기본이. 그러니까 이 상태 가면 내년에 물가 안 나올 수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트리플 버블을 작년에 썼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오를 걸 이렇게 정확하게 맞췄냐라고 얘기하는데 경제학자들한테는 사실은 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게 금리를 올리거나 무슨 차트가 발생하면 6달 뒤에 뭐가 오고 1년 뒤에 뭐가 오고 하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충격의 강도는 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사이에 또 다른 변수가 터져서 변수가 생길 수는 있지만 다른 변수가 발생 안 하면 이 정도는 올 거다라는 걸 본단 말이에요. 경제학자들은. 근데 왜 파월은 못 볼까요? 경제학자가 아니잖아요. 거기 변호사잖아요. 금융 변호사예요, 이 사람은. 저는 이 사람은 경제학적인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라고 봐요. 거기에서 무지에서 시작된 경험 부족에서 시작된 무능이다. 네, 경제학에 오리엔티드된 사람이 아니고 법학에 오리엔티드된 사람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시장을 보는 눈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에요. 하여튼 그게 제가 제일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는 거고 그린스폰 같았으면 2.5까지 왔잖아요. 이 정도 왔으면 기준금리가 네, 왔잖아요. 이 정도까지 왔으면 유가 60달러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그게 아직도 부담스러워요. 유가가 왜 이렇게 너무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최근에 제가 원자재 쪽을 뭐 깊이 본 그 지금 어디 그 센터장까지 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었더니 유가는 더는 안 떨어지겠더라고. 70달러 정도 이하로 내려가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수급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럴 법도 해요. 아니 지금 나오는 뉴스도 산유국들이 더 떨어지면 감산하겠다 뭐 얘기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동안 유가의 공급 능력이 많이 늘어나질 않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친환경 바람이 불어서. 그렇죠.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70달러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다면 그러면 나도 이제 그 기준금리가 이 정도면은 중립이나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금리로 갈 수 있는 수준을 좀 높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원래 3.5를 얘기했었잖아요. 네. 3.5를 얘기할 때는 사실은 최대 오르는 폭을 기준금리 터미널을 3.5로 생각을 했는데 3.5를 얘기할 때 사실 저 속으로는 3.5에서 4.0의 레인지를 두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나 변수 있어서 좀 높이 가더라도 4.0까지. 그렇죠. 이게 이제 효과가 얼마나 먹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우리가 미래니까 알지 못하니까. 실제로 유가가 그렇게 많이 안 먹혔잖아요, 지금. 그래서 3.5에서 4.0을 보고 있었고, 레인지로 그 중에 3.5를 얘기했던 거거든요. 3.5에서 4.0 중에 하단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봤던 건데, 지금 유가가 저렇게 안 내려오면 내가 보는 레인지도 이거 틀렸구나,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게 이제 생각이고, 거기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25bp 정도는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3.75에서 4.25 정도까지가 내가 보기엔 적정 아니냐. 지금 이제 수정 대신 수정한. 네. 근데 여기서 더 나간단 말이에요. 그건 오버런이에요. 연준의 오버런. 연준이 여기까지 붙잡지 못했으니까 그거 잡으려고 오버런을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터지냐? 영국 같은 사태가 터지고 뭐 이런 사태가 터지면 그러면 지난번에 봤던 유럽 재정위기 같은 사태가 또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로 가는 건데 일단 제가 왜 그러면 이런 요즘 시장에서 얘기하는 금리보다 굉장히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저보고 비둘기라고 생각하는데 비둘기도 아니고요. 전 매도 아니에요. 사실 정확하게 보면 저도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매 쪽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데이터로 현상으로만 데이터를 평가하니까. 네.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매에 가까운 편이에요.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근데 저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비둘기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얘기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낮은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중에 낮은 그 터미널 금리를 얘기하냐? 그게 이제 현 상태에서 그럼 내년에 물가 예측을 해보자고요. 현 상태에서 요즘 지난번 저기에 나온 그 지난번 CPI, PC에 나온 물가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의 유가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에너지가 하나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푸드, 식음료하고 외식비 전부 다 이제 식음료예요. 집에서 먹는 식음료와 외식비 다고 그 다음에 쉘터, 주거비 이 세 개 제일 컸거든요. 사실 그게 제일 커요 지금. 그리고 미국의 사람들의 소비 지출을 보면요 그 세 개 제일 커요. 네. 그게 제일 큰 겁니다. 그게 세 개가. 자, 근데 이제 여기가 다들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일단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일단 에너지부터 보자고요. 유가. 그게 작년에 이제 그 올 초에 유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작년 올 초까지 유가가 급등 전에 유가가 70달러에서 80달러 수준이었었어요. 좀 아래로 내려간 적도 있고 그 정도 선. 근데 그게 7월 달인가 130달러까지 올라갔고 그게 8월 달에 소비자 물가 9.1을 찍게 한 원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80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원위치로. 자, 그러면 80에서 그 130까지 갈 때, 120 정도 선인데 대체로. 그래서 갈 때, 그때 그래서 나온 게 그 8월 달에 나온 물가가 근원이 한 5% 중반 단인가 그랬고, 소비자 물가가 9.1도 찍었고, 그전에는 8.8, 뭐 8점 몇 찍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3% 정도 차이가 있었어요. 근원하고 소비자 물가, 최종 헤드라인하고 차이가. 이게. 그 차이가 뭐냐면 대부분 유가예요. 네. 근데 그게 작년에 120, 130달러 하던 게 지금 80으로 내려왔죠? 그 금리를 더 올릴 거란 말이에요. 올리면 70까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 70까지 갑니다. 그러면 자, 이게 120이 지난 여름에 찍은 그 유가인데 내년에 70 정도까지 가면 반토막 났잖아요. 그럼 7, 80에서 120 올라왔는데 헤드라인하고 근원 물가 차이를 3% 정도 차이를 내준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가면 마이너스 3%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네. 유가가 헤드라인인데 대부분인데 그럼 마이너스 3% 정도는 아니라도 마이너스 2% 이상은 물가를 끌어내려요. 헤드라인을. 근원 물가가 5%면 3% 간다는 얘기예요. 네. 또는 2%. 그럼 근원 물가가 한 5.5%라고 놓고 보면 거기서 3% 꺾어내리면 2.5예요. 그 정도까지는 안 꺾인다고 하더라도 한 3% 땅까지는 꺾인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제 곡물가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식음료는 곡물가나 이런 거 더하기 인건비인데 인건비 좀 잘 안 꺾이지만 곡물가는 웬만큼 잡혔잖아요. 이것도 꺾여요. 내년 되면. 그죠? 다음에 쉘터. 이건 주거비인데 주거비는 오래 가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주거비는 최소한 1년 반 후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최소한 내년 여름까지는 높은 주거비가 지속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케이스 실러가 꺾이기 시작했는데. 연준도 이걸 또 낮추기 위해서 계속 정책을 쓸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근원 물가는 최소한 내년으로 가면서 이런 요인만 가지고도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가기는 힘들다. 조금씩 내려가면 내려갔지. 그러니까 근원 물가가 일단 유지된다고만 보자고요. 이런 요인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만 돼도. 작년에 근원 물가가 낮았는데 지금 올라왔으니까 근원 물가 상승률이 높은데 오늘 이미 근원 물가가 올라갔는데 내년에는 떨어지겠죠. 상승률이 제로 안 되겠어요? 똑같이만 가면? 그렇죠. 제로죠. 그러니까 근원 물가 상승률 자체는 그 기저 효과만 해도 떨어져요, 내년에. 헤드라인은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 기저 효과는 제로 효과가 나올 거고 최소한. 그 다음에 또 뭐를 봐냐면 이런 유가 이런 것들이 유가나 이런 것들이 기업단을 거쳐서 근원 물가로 가는 경로가 있거든요. 네. 이게 한 6달에서 1년 정도 걸려요. 근데 유가 떨어지면 휘발유 값은 바로 떨어지지만 그 기름을 사서 뭐 써가지고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까지 전달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거는 6달에서 1년 걸려야 물가 떨어지고요. 그건 근원 물가로 가거든요. 그거 이제 지금 유가 떨어지니까 내년부터 근원 물가를 낮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공급망. 뭐 CCFI 12,000 같은 게 지금 4,000대까지 떨어졌어요. 그것도 내년에 근원 물가 낮춰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저물가 수출합니다. 이제 지금 중국 물가 개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물가 수출할 거예요, 중국이. 그다음에 미국 강달러잖아요. 지금 달러가 이거 올라오기 시작하기 전에 보면 80 후반인가 뭐 90인가 이 정도 했어요. 지금 114? 114. 그렇죠. 115까지 얼핏 갔다가 좀 지금 떨어져서 110 넘잖아요. 그러면 25% 이상 달러가 강한 거예요. 그럼 수입 물가 어떻게 되겠어요? 뚝뚝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이런 효과 전체를 놓고 보면 제가 보기엔 내년 물가는 제가 뭐 감히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희망하는 바는 내년 중반 이후쯤 되면 2%단 물가. 제가 희망하는 물가고 제가 보기에 뭐 못해도 한 3% 초반단까지는 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내년에는.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올린 거하고 지금까지 기대치만 가지고도 충분히 떨어지고 가는데 그 정도 가면은 여기에서 연준이 4.5%를 넘어서 지금 시장이 4.5%까지 반영하고 있는 거니까 4.5%를 넘어서 5%를 간다. 정 대표는 5%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거기까지 간다.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4.5% 단을 간다 그러면서 유럽이 터질라 그러잖아요. 영국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우리 소위 블랙스완이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악재 외의 새로운 악재로 인해서 주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금융시장이 확 무너지는 거, 이걸 걱정을 한 건데 그 대상이 사실은 이탈리아를 비롯한 그 옛날 피그스 국가들, 남유럽 국가들, 여기나 아니면 중국의 부동산 문제, 경제 위기, 요거를 봤는데 영국이 느닷없이 튀어나와서 이게 뭐지? 다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긴 하죠. 근데 영국은 원래 약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씩 뭐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제 물가 스파이럴, 그러니까 물가가 물가를 계속 끌어올려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가는 얘기를 걱정을 하면서 미국이 그렇게 될 수 있다, 뭐 우리도 그렇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말은 믿지 마시고. 물가 스파이럴은 어떤 데서 일어나냐면요. 공급 능력이 약한 나라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이 정기적으로 외환위기 들어가는 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고물가에 시달리는 게 공급 능력이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장이 없어서. 공장 없고 서비스업도 발달 안 해 있고 이 산업이 탄탄하게 발달해 있는 나라는 그런 물가 스파이럴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괜히 겁주는 거니까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나 뭐 이런 데는 그 물가 스파이럴은 안 생긴다. 그거는 물가를 계속 불러일으켜가지고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막 10몇 프로, 20몇 프로짜리 물가가 나온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건 없어요. 어떤 나라가 있느냐? 공급 능력이, 이게 산업 기반이 취약한 나라는 그게 터져요. 아르헨티나 그렇죠? 근데 터키는 지금 정부가 정책을 잘못 써서 사고 터졌고, 근데 터키가 산업 기반도 약해요, 원래. 그러니까 터키도 정기적으로 위험한 나라예요. 영국도 산업 기반이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영국의 산업 기반이 옛날에 그 외환위기 들어간 이후로 산업 기반이 더 튼튼해졌으면 모르겠는데 외환위기 들어갔을 때도 산업 기반이 약해져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 이후로 더 약해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오면 앞으로 영국이 정기적으로 위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영국이.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뭐 지금 당장은 뭐 관광객들 들어오고 그러니까 좀 낮은 면도 있긴 한데, 그잖아요? 유로 약하니까. 저게 경기가 확 꺾여서 관광 수요가 확 급감을 해버리면 이탈리아 괜찮겠어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고 난 이후에 좀 지나면서 피그스가 일제히 다 재정위기로 들어간 이유가 독일 때문에 유로는 강한데 경기는 나빴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이 높은 환율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관광객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로 살던 나라들이 그게 안 들어오니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그래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유로는 약하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급냉을 해버리면 그러면 또 어려워지겠죠. 더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관광 수요 줄어드니까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남유럽도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려워 보이는 데는 어디냐면
독일. 참 우리가 독일을 거기는 산업시설의 산업 기반이 탄탄하잖아요. 튼튼하죠. 그런데도 독일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독일을 한번 걱정은 해봐야 되는 이슈가 발생한 거는 독일은 이제 러시아 이 가스, 네. 천연가스 문제로 요즘 가장 부각이 되니까 에너지 문제로 위기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건데요. 그게 뭐냐면 전기 요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산업 에너지가 비싼 거예요. 그치, 공장이 뭐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이 안 돌아가서 지난 한 3달쯤 전부터 중국의 대유럽 수출이 급증을 합니다. 유럽이 전기 문제 때문에 공장이 멈춰서 생산을 못하니까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독일도 그렇거든요.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원래 같으면 이런 때 말도 끊을 필요도 없고 독일이 전 유럽을 구해주는 나라로 등극을 해야 되는 나라인데. 그쵸. 근데 지금 전 유럽을 구하기는 지금 구제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네.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독일은 이게 워낙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면 그렇게 되지는 않을 텐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확전을 한다. 뭐 이번에 송유관 터뜨렸잖아요. 그래 어제 새벽에 비트코인 급락을 해가지고 전쟁 나는 줄 알고 잠도 못 잤어요. 비트코인 사셨잖아 또. 그러니까 잘 올라가다 이게 갑자기 그냥 쭉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이씨 전쟁 나나? 그리고 뉴스를 봤더니 송유관. 네. 지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자연스럽게 이제 외부 변수로 지금 들어왔는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변수만 없다면 변수가 없다는 전제하에 정리를 해보면 내년에 물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될 거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물가는 여전히 높은데 경기는 침체가 돼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형태가 돼서 뭐 금리 정책을 쓸 수도 없고 이런 정책 저런 정책 아무 정책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는 아닐 거다. 물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질 거다.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어떤 숫자를 봐도 그렇게 보여요. 내년 물가는 좀 빨리 떨어질 거예요. 세게 보는 데는 2%단을 보는 데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있어요.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지금 다들 겁먹어 있는 거죠. 지금 유가 떨어지는 속도나 이런 것들 보면 내년의 물가는요. 올해의 기저로 내년 물가잖아요. 그렇죠. 올해 높은데 내년 낮아지니까 물가는 떨어지죠. 사실 우리가 좀 무식한 생각이긴 하지만 네. 8월달 CPI 지수, 9월달 CPI 지수 나올 때, 네. 봐, 지금 유가가 이렇게 빠졌잖아. 이걸 가지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빠진 게 물가에 확 반영되는 거는 사실은 너무 짧게 우리가 본 거고, 훨씬 나중이다. 그거는 헤드라인은 빨리 반영을 하죠. 휘발유 가격이니까. 근데 이게 기업을 통해서 반영이 되는 거는 최소한 6달이 더 걸려요. 6달부터 그때부터 한 6달 돼서 1년 가까이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내년 유가 떨어진 거는요 내년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그 떨어진 유가를 통해서 활동을 통한 어떤 생산 네. 여기에서의 그 저하, 네. 인플레이션 낮은 이것은 이제 후에 나오는 거고 그렇죠. 직접적인 가격에 의한 휘발유는 당장 나오고 당장 나오는 거고. 휘발유는 보통 한 1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나오죠. 그래서 7월달에 높았던 유가가 8월달에 9.1로 튀어나온 거고 8월달에는 이미 유가가 떨어졌으니까 9월달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 이렇게 간 거죠. 근데 그 기업단에 휘발유를 놓고 석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유가가 80달 떨어졌어요. 떨어진 기름이 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한국으로 왔어요. 이게 인증거 가지고 석유화학 제품 만드는데 시간 걸리죠.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면 그걸 갖다가 플라스틱 바가지 만드는 회사에 또 공급을 하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럼 플라스틱 바가지 회사가 이제 이거 이제 석유화학 제품 가지고 눌러서 플라스틱 바가지를 만들어서 그걸 소매점에 또 뿌려야 되고 소매점에서 팔려나가는데 시간이 그렇죠.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6달 이상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유가 떨어진 거의 효과는 내년 돼야 나오기 시작해요. 근원물가 쪽으로는. 근데 휘발유 가격으로는 당장 받는 상황. 그렇게 갑니다. 네. 이제 그런 건데 그렇다면 연준이 예를 들어서 저는 희망하기를 터미널로 4%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종 금리가 기준 금리가 예. 많이 가봐야 4.25 선에서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일단 4.0, 4.25라고 보고 연준이 그만큼만 해준다고 보고 경기는 경착륙이에요. 경기는 경착륙 합니다. 경기는 경착륙. 아니 경착륙 해요 그거. 근데 이번에 진짜 연착륙 못 해요.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셨던 지점이 네. 파월이 고통을 인내해야 된다라는 표현. 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다. 그 파월이 이제 겁주느라고 한 거고 시장이 이제 드디어 휘어잡혔죠. 근데 있죠. 이제 좀 그러니까 진작 나왔어야 된다. 그러면 한참 전에 나왔어야죠. 그리고 한참 전에 나왔는데 너무 뒤늦게 터뜨렸고 그 다음에 그 파월 말은 믿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가 연준에 맞서면. 아니 연준의 말을 믿지 마시라고. 그러면 그린스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말을 믿지 마세요. 아 그래요? 그럼 뭘 믿어요? 그래서 주변 상황만 믿어야 돼요. 아 현상. 네, 왜냐하면 연준은요 하루아침에 태세를 돌변하는 게 연준이에요. 그린스펀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왜냐면 경기 확 꺾이잖아요. 그런 말 바꿔요. 예, 이제부터 금리 낮춘다. 우리 저 기대하지 마. 뭐 이렇게 어려워져도 우리 뭐 금리 인하하거나 이런 거 없어. 지금 네. 말은 그렇지만. 네. 그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의미거든요. 물론 데이터 디펜던트는 사후적인 거기 때문에 미사람이 사후적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모든 연준 의장은 사실은 다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해요. 그래서 데이터가 나빠지면 입장 돌변하죠. 거기에 맞는 대책이 확 나오는 확 거죠.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내년 말까지 뭐 4.5에서 5.0까지 점대표로 찍어놓고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없는 거로 나오잖아요. 작년 초에 제가 트리플 버블 쓸 때 원래 2023년 말까지 금리 인상 없는 거로 점대표 찍어냈었어요. 근데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다. 그렇죠. 또 바뀌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변 상황을 이런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상황을 보고 이것이 지금 현재 하는 연준의 의사결정이 6달 뒤에 1년 뒤에 경제에 어떤 모습을 갖고 올 거냐를 상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우리는 경제학을 좀 오래 하고 경제 연구를 오래 한 사람들은요, 그건 그냥 기본이에요. 설명 안 해도 알아. 근데 이 파월은 그걸 모르는 것 같다는 거죠. 아 그게 변호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계속 외통수에 걸린 연준의 오버런이다. 근데 주변에 워낙 그 다른 연준 위원들 전문 금융가들도 많고 네. 또 밑에 서포트해주는 조직도 많은데 그 연준 의장이 거의 대부분 다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본인의 우리도 생각. 한국은행 총재가 다 결정하잖아요. 뭐 힘들어요. 금통위원이 있어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진짜 이제 그러면 이런 거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게 연준이 오버런을 걸면 지금 4.0, 4.25에서도 내년 경기는 안 좋아요. 네. 좋지 않습니다. 일단 내년은 꺾이고, 이것만 가지고도 경착륙이다. 네, 경기 꺾이고 가요. 네. 경기 침체는 온다. 네, 와요. 꺾이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초에 3.5 정도에서 많이 가면 4.0 사이를 염두에 둔 3.5였는데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됐으면 연착륙으로 가고 그리고 내년쯤에는 골디락스를 시작하는 해가 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게 제 원래 경로예요. 3.5 올리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없는 거 내년까지. 그리고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가지고 시장을 컨트롤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늘렸다 줄였다 해가면서. 네? 그 지금도 양적 긴축 많이 한다고 놓고 실제한 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많이 한다고 해놓고 그거 내에서 조절을 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시장 충분히 조절이 돼요. 거기다 지금 강달러예요. 수입 물가 나죠. 중국이 그렇죠. 저물가 수출해 줄 거 얼마나 좋아요. 여건 좋아요 지금 물가는. 안 봐도 뻔해요. 내년에 물가는 굉장히 낮아져요. 근데 뭐 세게 낮아질 거냐에 대해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니 강도에 대해서는 저는 뭐 3% 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그 정도면 많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사고 쳐놓은 거 지금 그 정도 내렸으면 많이 내려왔지. 그런 거라서 그 정도였으면 좋겠다. 근데 4.0, 4.25만 해도 내년 하반기에 가면 금리 인하를 들어가야 될 거다. 연준 금리 인하 안 한다 그러잖아요. 4.0에서 4.25 정도까지만 올려놔도 하반기엔 금리 인하를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년 하반기. 네. 금리 인하 시기가 빨라질 거예요. 그리고 양적 긴축은 뭐 손도 못 댈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2.5, 2.7, 3.25. 이제 3.15. 3.25. 25. 네. 2.5는 잭슨홀 전에 아, 그러니까 그때가 이번에 굉장히 중요했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0.75가 추가가 됐으니까 그렇죠. 3.25 이거 가지고도 힘들다 뭐 이런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4%가 넘어가는 상황이 왔을 때 네.
경기는 당연히 침체라고 하시는데 네. 그럼 이 주식시장은 어떻게, 금융시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번에 영국 사태 때 4.5까지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국이 이제 국채 무한 매입 프로그램 내놓으면서 지금 좀 떨어져서 4.25를 반영하거든요. 그럼 10년물이 이미 그걸 반영하고 있잖아요. 네. 2년물 미안합니다. 2년물이 기준금리잖아요. 기준금리에 그걸 4.25, 4.5를 이미 반영하고 있으니 연준이 4.25, 4.5까지 가면 경기 침체 꺾이는 것도 반영하고 다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국이 넘어질랑 말랑 하는 것까지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까지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정도에서 더 이상 세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만 낮으면 영국이 덜렁덜렁 거리는 정도,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까지의 경기 침체까지 간단 말이죠. 네. 영국이 덜렁덜렁 할 정도면 경기 침체 세게 올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누가 봐도. 그렇죠. 누가 영국이 봐도. 그래도 선진국인데. 네, 그럼요. 몇 위국이죠? 그게 영국이 하여튼 강대국인데. GDP 규모가 우리보다 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국이 그 정도면 1인당 GDP가 우리보다 크고 GDP 규모는 우리가 더 큰가 건 확실하지 않네. 뭐 클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정도면 영국이 저렇게 덜렁덜렁 거릴 정도의 금리 인상 예상이면 4.25, 4.5가 그 이제 이번 영국 사태가 벌어진 게 미국의 그 금리 인상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예상 때문에 예상 때문에. 네, 이거 벌어진 거잖아요. 4.25를 반영하고 4.5를 반영해버린 거잖아요. 그게 덜렁덜렁 거린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 나라가 덜렁덜렁 거릴 정도면 앞으로 올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사이즈일까? 안 봐도 알 거예요.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온단 말이에요. 그 정도 사이즈로 올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에 경착륙은 피할 수 없는 것 같다. 상반기에 경착륙을 하게 되면 물가가 충분히 낮아지지 않더라도 연준은 금리 인하를 안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미국 대통령 캠페인 들어가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경기 박살났는데 그냥 놔둘 수 있겠어요? 부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바꾼 뷰는 금리는 뭐 4%대는 무조건 넘어갈 테니, 얘들이 지금 하는 거 보면 넘어갈 테니 넘어간다. 그전에는 3.5에서 4.0 사이까지 갔다가 내년에 금리 인하 없이 차분하게 갖고 가는 뷰였는데 이번엔 틀림없이 오버런을 할 수밖에 없다. 너무 겁나게 달리고 있다. 지금 끝판에 가서. 끝판에 가서 오버페이스를 해버리면 금방 못 멈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급격하게 경기가 꺾일 테니 내년에 금리 인하가 하반기에 나오지 않겠나 하는 게 이제 제 바뀐 뷰고, 여기서 이제 변수들이 터져요. 변수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변수가 유럽 붕괴, 그다음에 중국 경기, 다음에 푸틴의 전쟁. 13가지의 변수가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럽 붕괴의 의미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건가요? 아니면 연합 그게 해체, 왜냐면 이탈리아에서 그런 문제, 또 브렉시트가, 제2의 브렉시트가 나오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제2 브렉시트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변수가 터지지만 않으면 제가 요번에 뭐 코스피가 뭐 2000 뭐 내려가네 만에 뭐 2050 가네 이러잖아요. 2050 정도면 멈출 것 같아요. 최대를 거기로 보면 쌍바닥을 만들고. 거기서 만들 것 같아요. 왜냐면 2050이 PBR 8배, 0.8배거든요. 근데 0.8배 이하로 내려가는 건 위기예요. 0.8배까지는 경착륙이면 거기까지 가고. 경착륙과 우리가 자꾸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이걸 좀 비슷하게 보는데 이게 의미가 다르군요. 다르죠. 그러니까 경착륙이면 한 0.8배까지는 그 하단 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는 거고, 이거보다 더 밑으로서 0.64 이렇게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위기예요. 경제 위기. 그 시스템 붕괴가 왔을 때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시스템 붕괴는 뭐냐? 이 세 가지 정도에서 오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붕괴가 오냐 안 오냐. 자, 유럽 붕괴가 오면 기억을 해보세요. 2011년 유럽이 재정위기가 터졌잖아요. 그때 우리 주식시장 보면은요, 유럽 애들이 눈물의 땡처리하고 다 팔고 갔어요. 왜냐면 자국에서 뱅크런이 났는데. 그렇죠. 스페인 뱅크런 났고요. 펀드런 났단 말이에요. 다른 모든 나라들이. 그 사람들이 돈을 인출해가지고 가니까 할 수 없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에 사실 그 달러 모으기 위해서 네. 그 2000년도 코로나 네. 위기 때 네. 자산 가격이 막 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가 폭락했던 거 떠올려 보면은 네네네. 예, 그게 연상이 좀 되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보시면 그 이제 그거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젊으신 분들은 모를 텐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식을 오래 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때 유럽계 자금이 운해에서 얼마나 패대기를 쳤는지. 그리고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건 얘들이 눈물의 땡처리 하는 거니 이거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받아가지고 그거 다 받아가지고 돈 많이 버셨죠 그때. 그래서 만약에 유럽이 그런 뱅크런 같은 게 나오면 그러면 그러니까 유럽이 붕괴되는 상황이 오면 주가 하단 내려가죠. 그러면 0.64배 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걸 스무스하게 넘기면 지금 거의 0.8배 왔거든요. 0.83인가 그래요. 0.83, 0.87 뭐 이런데 0.83 정도 돼서 더 내려가 봐야 2100이나 보다 좀 더 아래?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쌍바닥이 되는 건데 이제 다들 무서워하는 게 유럽 붕괴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소위 블랙스완이 터지면 네. 예상하지 못했던 네네. 상황이 터졌을 때 그럴 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소위 그 단만 PE가 600까지 간다 그러면 0.6배. 예. 한 30%, 40%는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주워 담아야죠. 무조건 주워 담아야 되는. 그렇죠. 근데 이미 고점에 다 물렸거든 우리는. 돈 있는 사람들. 주워 담아야 되고 예를 들면 이제 다 물려 있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지금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다. 왜냐면 그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게 100% 확실하다면야 지금이라도 다 팔고 현금 가지고 있다 그때 사면 되는데. 당연하죠. 근데 그거 될 확률이라는 게 그렇게 무지하게 높은 거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근데 저는 영국이 자빠지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이 그 통화 수학 같은 건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ECB가 이탈리아 이번에 된 극우 보수당 거기가 파시스타의 후예들이라면서요. 군국주의 옛날에 무솔리니의 후예라면서요. 아, 그래요? 네. 파시스트를 재건하는 거라고 그러대요. 우리 파쇼라고 얘기하는 거. 파쇼. 그거 재건하는 거, 그 후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고를 하잖아요. 니들 까불면 뭐였죠? TTI 프로그램인가? TI 프로그램인가? 옛날에 마리오 드라이가 만드는 거. 그래서 유럽 다 구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네 까불면 그거 안 해준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EU에서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EU의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유럽이 덜컹덜컹거리니까 그때마다 지수가 뭐 이렇게 요즘 계속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변동성이. 이 변동성이 사실은 파월 발인데, 그러니까 파월 감독, 유럽 주연 뭐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유럽이 그걸 좀 도와서 유럽이 그렇게 안 되게 해주면 그러면 무사히 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팔았다가 반등 나오면 그냥 망하는 거죠. 그냥 원금 날린 거죠. 원금 날리고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해. 그러니까 하방에 대한 결국은 유럽 붕괴되는 어떤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은 네.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어느 정도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저점이라고 보거든요. 저점이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게 이런 변수들이 터지면 하방을 뚫으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지금은 보유자는 꼼짝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여기에서 30% 20% 더 빠진다 하더라도 안 쳐다보고 버틸 수 있는 네. 세상이 그 상태에서 더 많이 무너질 것 같은 뉴스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네. 버틸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된다. 그렇죠. 버티기로 마음먹었다면 네. 이런 얘기 하시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만화책방 있죠? 네. 만화방. 저 만화방 갔었어요. 만화로 있었어요. 주식시장 장 열려있는 데 가서 만화 열심히 보고 그때 옛날에 까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군단 까치 뭐 이런 거요. 아, 그렇죠. 이연세. 그렇지. 그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장을 떠나 있자. 손을 지금 물려있는 분들은요. 지금이 대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블랙스완이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거에 대응을 할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손 쓸 방법도 없고 손절할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계좌를 열어보지 말자.
가만히 있자. 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어서 그렇죠. 제 대세 상승기 들어갔을 때 올라갈 주식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눈 감고 계시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다시 올라갈 수 없는 주식이면, 소위 그 실적이 받침돼주지 않는 수급에 의한 테마주들. 뭐 그런 것들이죠. 뭐 밈 주식 이런 것들이면 주식들. 그런 거면 종목 교체를 하셔야 되겠죠. 어차피 다 싸니까. 다 싸니까. 근데 그 기본으로 네. 이런 기준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알면 그래도 그게 쉬워지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년 후에 업황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섹터의 실적이 나오는 주식,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그 외에 또 조건이 있을까요? 종목 교체할 때 고려해야 될. 저는 사실은 뭐 그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도 여태까지 본 바는 그 전에 가던 게 또 가더라고요. 그 전에 그리고 많이 올랐었던 거. 네, 좋은 거는 어차피 다 가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다 가더라고요. 그리고 장이 돌아서서 갈 때, 그때는 대형 우량주부터 갑니다. 대형 우량주. 네. 대형 우량주부터 시세를 뺍니다. 그러니까 그 요즘 그 날뛰는 것들이 이제 동네 잡주들이라고 하는 태조 이방원? 태조 이방원은 조금 다른데, 그쵸. 아주 조그만 뭐 이름도 못 들어보던 듣보잡들이 요즘 올라갔다 내렸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대세 상승장 뺄 때는요, 한동안 못 가요. 그냥 우량주, 이게 한국을 사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을 사버리는 데 들어가는 주식들부터 갑니다. 뭐 보통 반도체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철강 화학이 됐든 삼성전자니 뭐니 이런 것들부터 쭉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경기가 갈 때 이제 어떤 게 갈 수 있는지 이런 거 잘 고민해서 종목 교체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하시고, 왜냐면 예를 들면 내가 뭐 무슨 X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반토막 났어. 삼성전자도 반토막 났어요. 어차피 이거 팔아서 손절이라고 생각하실 거 없이 삼성전자도 반토막 났으니까 옆으로 수평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다음에 중국 경기. 그러니까 유럽에 의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 우리 변수 중에 제일 커요. 이것이 터지면 지금보다도 30% 전후로 더 빠질 수 있다. 한 20% 이렇게는 빠지겠죠. 30% 빠질 수 있다. 빠지겠죠. 그러니까 유럽이 터져서 PBR이 진짜 0.64배, 0.7배 이렇게 떨어지면 뭐 10%, 20%는 더 빠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는 매수 기회다. 네. 하여튼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경기가 부동산이 다들 무서워서 떨잖아요. 중국 부동산이 여기서 이제 더 내려가는 건 붕괴예요. 중국의 붕괴. 중국 부동산 바닥이에요, 지금. 그리고 바닥을 돌아서는 모습이 조금씩 있기도 해요. 근데 중국 부동산이 여기서 더 내려간다? 그럼 이제 중국의 붕괴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중국의 움직임들을 보면 중국이 부동산 회사들에 대한 그 대체적인 가닥을 잡아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헝다 이렇게 제일 문제 심한 거. 그거는 회사는 정리. 다음에 현장. 이게 이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있는 현장들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개입해서 끝까지 지어준다. 이런 식으로 가닥이 잡히고, 좋은 애들은 지들이 알아서 잘하라고 주면 되고, 그다음에 중간 애들은 뭐 적당히 구조조정 시키고 가닥을 잡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선 도시 쪽부터 조금씩 온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방역이니 뭐니 꽉꽉 쥐고 있긴 한데, 그러긴 한데 어쨌든 돈은 지금 계속 무지하게 풀고 있어요. 더 꺾이지 않게 하려고 돈 풀죠. 그다음에 기준금리 2번이나 했죠. 그다음에 어제 뭐 또 천몇백억 위안인가 또 풀었는데, 그거는 사실은 중국 최대 명절 지금 오잖아요. 춘절? 아니, 춘절은 봄이고 상식절인지 뭔지 뭐 있죠. 가을에 최대 명절 오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그 이제 돈이 그럴 때는 모자르니까 그용으로 공급한 측면도 있긴 한데, 여러모로 해서 지금 중국이 공급을 해주고 있어서 별 문제는 없다. 근데 만에 하나 중국 부동산 문제가 진짜 심각하게 터진다.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뭐 매수고 뭐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중국이 쓰러지는 상황이 되면 중국 쓰러지게 되면 우리도 같이 쓰러져요. 전 세계가 다 전세가 다 힘들죠. 그리고 중국 쓰러지면은요, 우리는 중국 수출이 제일 많잖아요. 삼성전자 진짜 주식값 똥값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유럽이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0.6배까지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중국이 무너졌을 때는 아예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무너졌을 때는요, 사실은 좀 만약에 중국이 무너지면 정말 집단부 대출 받을 거예요. 근데 매수 타이밍은 언제를 보냐? 그건 모르겠어요.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으니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다. 네, 초반에 떨어지는 칼날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돌아선 다음에 움직여야 돼요. 정말로. 중국은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예 진짜 바닥을 확인하고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는 시점. 네, 네. 근데 중국이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한 가지는 중국 경기 반등을 전 요번에 시진핑 사면임 이후면 중국이 그 시진핑 주석이 뭐 대대적으로 부양책을 써서 좀 경기를 돌려세우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가 삼성전자 주식을 살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기존에는. 네. 왜냐면 삼성전자 주식 저렇게 주가 나쁜 이유가 중국 쪽에 반도체 수출 안 되잖아요. 반도체 수요 감소되는 게 최대가 중국이 휴대폰 안 사서잖아요. 그렇죠. 네. 제일 큰 게 지금 중국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야 될 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시기적으로 저는 올해 말 내년 초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이 경기를 돌려세우는 모습은 내년 봄 정도 가까이 가야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은 우리 2020년에 데자뷰 같은 모습이 나올 겁니다. 유럽 문제 생각하지 마시면, 안 하면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쭉 떨어져 3월까지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 경기를 끌고 올라온 게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분기 성장률 19%가 내면서 쏟아부어가지고 살려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내년에도 중국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지금 중국 경기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은데 중국이 지금 물가가 안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저물가 수출한다 그러잖아요. 물가 그렇지. 없어요 지금 물가가. 오히려 지금 디플레이션 걱정해야 될 정도로 중국이 안 좋아요. 그러니 미국은 경기를 꺾어야 되는 상황인데 중국은 경기를 살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중국이 또 집행 능력은 세계에서 최고로 신속하잖아요. 공산당이. 그치. 딱 결정하면 당이 결정하면 당연히 바로 결정 우린 따른다. 쫙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2020년 데자뷰 같은 모습이 내년에 우리 주식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바닥을 찍고 중국이 견인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중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완전히 극과 극의 네. 아주 큰 그러겠죠. 파괴적인 결과가 혹은 정말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축복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네, 뭐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이건 진짜 예측 불가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완전 외생변수예요, 이거. 푸틴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근데 저 사람이요. 좀 오래 못 갈 것 같아. 하긴 저래가지고 오래 가겠어요. 소위 쿠데타설 솔솔 나오죠. 쿠데타설도 돌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푸틴은 딱 한 가지, 다른 모든 거는요, 앞으로 푸틴이 하는 웬만한 행동들은 시장에서 안 놀랄 거예요. 일시적으로 잠깐 충격은 있을지 몰라도 시장에서 이렇게 세게 놀라질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익숙해. 근데 딱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푸틴이 전술핵을 쓰거나, 전 전술핵은 못 쓸 것 같은데, 뭐 핵 대포를 쏘는 게 전술핵이라며요. 그래요? 네, 그게 전술핵이라대요. 조그맣고 국지적으로 효과 있고. 근데 저는 그거 못 쓸 거라고 봐요. 미국이 경고했고, 너네 전술핵 쓰면 우리 개입한다라고 경고를 했잖아요. 못할 것 같고, 제일 걱정되는 건 자포리지아 원전을 터뜨릴까. 근데 아시다시피 체르노빌이 우크라이나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다 소련으로 알고 있는데 러시아로 알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란 말이에요. 옛날에 소련 연방 때라서 그렇죠. 그리고 자포리지아나 또 터지면 그 나라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얼마나 우리가 TV에서 보니까 그냥 슝슝 뭐 날아다니는 것만 보니까 그렇지 그 밑에 처참한 전쟁이 가져다 주는 그 희생자들 그거 엄청나잖아요.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거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요? 근데 푸틴이 저 사람이 보니까 이게 굉장히 너무 무자비해서 할 가능성도 있겠다. 그리고 푸틴이 지금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교활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번에 얼마 전에 유엔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유엔에 이제 군축 쪽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까지 전쟁을 하는데도 러시아 내에서 푸틴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85% 막 이랬잖아요. 그 그렇죠. 이유가 군인들을 선별해서 보냈대요. 이런 대도시에 있는 출신들은 안 보내고 어디 지방 이런 이상한 데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보내서 대도시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 아들이 군대 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은 여기서 조성하잖아요. 그렇죠. 모여 있는 데서 도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율이 높은 게 굉장히 영악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뭐 동원령 뭐 내려놨는데 30만 명 뭐 뿔린 사람들 도망가고 막 이러는 거 별로 안 잡잖아요. 그거 잡아서 강제로 끌고 오면 여론이 안 좋아지거든. 놔두고.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또 어디 뭐 범죄자 갖다 쓴다는 얘기는 한 번 있었고, 뭐 지방 이런 데서 중심으로 동원을 해가지고 뭐 상대적으로 덜하게 하지 않겠나. 그리고 뭐 러시아 사람들은 뭐 똑같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전쟁, 동원령은 이제 전쟁이잖아요. 그전에 그렇죠. 특수 군사 작전이었고. 근데 그 전까지는 똑같은 게 맥도날드 나갔어? 소련에 누가 인수해가지고 맥도날드 비슷한 거 만들어 공급하고. 그다음에 그 커피 스타벅스 나가니까 또 다른 놈이 인수해서 비슷한 거 공급하고. 그러니까 소련 사람 입장에서는 생활도 별 차이도 없고. 그럼 이번에 없는 뭐 거예요. 에너지 팔아가지고 돈 억수로 현금 모았다며요. 또. 네. 돈도 벌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여태까지는 잘 해왔는데 이제부터 전쟁으로 들어가는 순간 국민들의 반발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뉴스 나오기 전에 벌써 그 도시, 아주 뭐 큰 도시도 아닌 웬만한 도시에서 시위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제 텔레그램으로 다 받아서 봤거든요. 뉴스 나오기 전에 봤어요. 시위가 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억지로 저 지지율 떨어지는 걸 감내하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사실은 뭐 좀 전쟁을 가긴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 뭐 가스값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빵꾸 내잖아요. 예, 자기 가스 공급량은 줄여놨고 가격 오른 거로 여태까지 돈 벌었는데 가격 떨어지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격 올리려고 그런 거 아닌가 싶거든. 근데 그런 류의 행동들을 한다 그러면 자포리자 원전 잡아뜨리는 거는 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이제까지 뭐 예상을 다 깨고 네. 행동을 했었으니까 네. 그런 게 됐을 때는 또 추가 그 변수.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쟁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면 괜찮은데 미국하고. 이게 서방 세계하고 확전이 될까봐 걱정인 거죠. 나토가 개입한다든지 이러면 그러면 이제 또 그때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정말 그때는 집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겠어. 근데 정말 이런 두 가지 상황이 만약에 딱 그럼 초기에라도 일단 터지는 날 딱 일단 가지고 있는 거 다 매도를 해야 가지고 되는, 던져야지. 던져야 되는 상황이네. 전쟁 나면 던져야죠. 그리고 그냥 꼭 참고 있다가 마지막 바닥 짚고 반등하는 시점을 확인하고 사야 된다. 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보는 지금 우리가 그 예상할 수 있는 변수는 그렇게 세 가지 정도다. 유럽 붕괴, 중국 경기, 그다음에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그러니까 서방 세계가 뛰어들어가는 거.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대비는 하시되. 그 정도고 금리 경로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파월이다. 파월이다. 파월의 무능함. 파월은 전 무능함이라고 봐요. 근데 옐런 장관이 네. 전 의장으로서 전 의장이죠. 알 거 아니에요, 모든 상황을. 뭐 미국에서도 지금 보니까 파월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긴 하던데 네. 이러면 뭔가 이렇게 어드바이스, 좋은 말로 어드바이스 혹은 압력을 가해서 뭔가 스탠스를 바꾸게 할 가능성은 없나요? 옐런도 똑같이 무능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옐런 얘기를 제껴놓은 건데.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둘이서 고압경제 떠드는 게 사실은 트리플 버블의 제일 큰 원인이다라고 저는 얘기한 건데. 사실은 정치적 이유가 거기에 있었겠죠. 고압경제를 떠든 게 옐런이잖아요. 하이프레셔 이코노미가 돈을 이빨 부어서 경제 압력을 높여가지고 경기를 살려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게 고압경제인데 그게 뭐냐면 그게 현대통화이론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MMT. 네,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옐런이 그때 파월을 계속 부축해서 사실은 전 파월이 이제 처음에 뽑힐 때 옐런 이제 의장이 될 때 그때 경합을 누구랑 했냐면 우리들이 다 이름을 들어서 하는 테일러 준칙의 테일러와 경합을 했죠. 테일러도 후보 들어가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부의장. 그렇죠. 그 사람이 가장 뉴스에는 많이 나왔었죠. 이 부의장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고 테일러도 후보에 들어갔고 이런 사람들이 후보에 있었어요. 근데 파월이 됐어요. 왜 파월이 됐냐? 그때 파월을 트럼프가 시킨 거는 말 잘 듣잖아요. 그렇죠. 자기 말 잘 들을 사람 시키고 싶었지. 그래서 사실은 연준 금리 결정을 파월이 하지 않았어요? 맨날 트위터로 금리 낮춰라 뭐 이러고. 트럼프. 네, 트럼프가 트위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 말 잘 들을 사람, 그런 사람을 데려다놨는데 말 잘 듣는 사람이 연준 의장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옐런이 연임을 밀었잖아요. 왜냐면 자기 말 잘 들을 사람을 밀은 거지. 그러니까 아마 파월이 연임할 때에
경쟁자가 연준 부의장이었고 그 전에 트럼프가 시킬 때는 그때는 테일러였을 거예요. 상대가 내 기억에 테일러는 처음이에요. 연임할 때 부의장하고 했나 뭐 이래요. 근데 이 옐런이 밀어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말 잘 들을 사람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지금은 뒤에 숨었잖아요. 모든 욕은 네가 다 먹어라. 네가 나는 먹어라. 숨는다. 숨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옐런도 저는 뭐 그렇게 대단히 이 사람이 연준장으로서의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어려운 거는 벤 버냉키가 다 해줬고 옐런이 올라섰을 때는 정리가 어느 정도 다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뒷설거지만 하면 뒷설거지만 한 거예요, 옐런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뭐 파월 밀고 다음에 고압 경제를 계속 밀어나가고 작년 초에 뭐 이 물가는 일시적인 거다 이런 거 떠드는 거 보고 옐런도 안 되겠구나 속으로 그냥 생각을 했는데 옐런에 대한 평가는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고 상황은 그렇다. 뭐 전체적으로 그렇고 이런 뭐 변수가 생기지 않고 연준이 한 너무 높은 금리를 밀어붙이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이 이제 쌍바닥을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불확실성의 상태에서 지나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PBR도 거의 얼추 위기 상황 아니면 내려가지 않는 선까지 다 내려왔으니까 경기 침체는 이미 다 반영됐다. 경기 침체는 반영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근데 이제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는 게 유럽의 붕괴는 연준이 오버런을 하면 유럽의 붕괴가 오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는 일반인들 네.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리고 올려서 지금 3.25인데 더 올리고 올려서 어느 정도 이상 됐을 때 저는 일단 4단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거고 4.5까지는 미국의 이념물이 반영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4.5가 갈 때가 영국이 망가지네 만에 하면서 4.5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영국이 이제 한숨 돌리니까 4.25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기준금리가 4.25 정도까지 가는 거는 괜찮지 않겠나. 근데 4.5 가면 좀 위험해지고 4.25 이상으로 갈 때 4.5로 가면 좀 위험해지고 4.5를 확 넘어가 버리면 그는 미국이 직접 개입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영국이 버티지 못할 거다. 네. 4.5를 우리가 그 정도는 봐야 되는 수치로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왜냐하면 또 경제라는 건 또 환경이 또 싹 조건들이 바뀌니까 바뀌죠. 네. 그 상황에서는 또 새롭게 봐야 되겠죠. 또 봐야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연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럽은 붕괴가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될 텐데 연준이 그걸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너무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안 올리고 4.25 정도를 터미널로 가고 최대 4.25 정도까지 터미널 금리로 가고 그러면서 버티면 뭐 심각한 위험까지는 안 가고 넘어갈 수 있겠다. 잘하면 영국도 잘하면 넘어갈 수 있겠다. 그렇지만 영국이 넘어가더라도 내년의 경기는 좀 많이 안 좋다. 그러면 하반기 가면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영국이나 이런 데가 넘어지잖아요. 그 정도로 그러면 세계 자금이 쫙 빨려서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영국만 넘어지겠어요? 영국 뭐 남유럽 뭐 이런 데 여기저기 이제 곡소리가 나올 거예요. 곡소리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한바탕 우리 주가도 한바탕 또 떨어질 수 있는 게 다 개들이 투매가 나오거든. 일단 돈이 아쉬우니까 한편이라도 막 떨이 처리해가지고라도 펀드런 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서 그런 위기에서 또 빛나는 건 달러잖아요. 달러죠. 그 지금이라도 달러 1,400원 넘어가는 이 비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더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런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어제 1442인가 뭐 1443가 이렇게 봤잖아요. 네. 종가는 1400 조금 아래로 봤나 이렇고 오늘 좀 떨어졌죠. 어제 달러가 뭐냐면 영국이 자빠지는 가격을 반영한 달러잖아요.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돈들이 무서우니까 지금 달러로 다 도망간 거잖아요. 영국에 있는 게 무서우니까 영국 돈을 빼서 달러로 간다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게 달러가 지금 우리가 본 1440을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달러의 움직임도 다 환율 전망할 의미가 없어요. 다 미국의 기준금리만 봐야 돼요, 지금은. 모든 게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네. 유럽의 붕괴까지는.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는 좀 다른 얘기고 거기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볼 거냐, 다음에 영국이 무너질 거냐, 안 무너질 거냐, 뭐 유럽의 붕괴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해서 달러가 더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이 피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애매해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주식시장도 바닥일 수도 있고, 붕괴가 오면 한 달 더 내려갈 수 있고, 마찬가지로 달러도 지금이 상투일 수도 있고, 위기가 생기면 한바탕 더 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느 한쪽 방향을 딱 확정질 수 없는 불확실성이니까. 그러면 지금 불확실성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문제만 아니라면 지금 채권은 스트롱 바이. 들고 가야 된다. 네, 스트롱 바이. 이제 사야 된다. 아, 지금 사야 된다? 네, 채권은 스트롱 바이. 그다음에 달러는 숏. 달러는 매도다. 다른 문제만 없다면. 이런 말씀하신 우리 세 가지 유럽 붕괴, 중국 경기 침가, 네. 중국 위기, 네. 그다음에 러시아 전쟁의 큰 확산, 네. 이것만 아니라 이런 것만 아니면 지금은 달러는 매도할 타이밍이고 국채는 매수할 타이밍이고 저는 그렇게 봐요. 채권과 관련해서 또 회사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니, 국채. 얘기하는 네, 거죠. 국채. 그것도 미국 국채. 우리 국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채도? 네. 지금도 이제 사들어가야 될 때로 봐요. 그것만 아니면. 왜냐면 2년물 4.5고 2년물이 4.5를 갈 때 10년물이 4%를 갔었어요, 어제. 네. 그러다 지금 또 3.7로 떨어졌잖아요. 4%면 사야죠. 그렇죠. 10년물. 지금 경기 침체 온다 그러는데 4%그 국채가 10년물이 4%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4%라는 얘기인데 말이 돼요? 경기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면 저거 떨어집니다, 밑으로. 그렇죠.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채권값 튄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또 그때 가서는 금리 인하할 때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면 또 시세 차익이 나오죠. 시세 차익 나오죠. 네. 근데 그 직접적으로 사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뭐냐면 ETF로 채권을 사면 되는 건지. 무슨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쪽은 안 하는 사람이라 잘 모르겠는데 ETF로 어쨌건. 사시나 직접 사나 다 연동될 거니까. 다 똑같은 거니까 관계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신 세 가지 위기가 튀었을 때는 이제 오히려 좀 다른 상황이 되는 거고. 네. 그 위기가 튀면은요, 뭐 바닥을 보고 움직여도 늦진 않을 거예요. 그냥 바닥을 일단 보고. 달러만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그때는 뭐 그렇죠. 그 바닥을 보고 저는 이제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 일단 가지고 있는 뭐 금융자산은 다 팔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요. 뭐 손해보더라도 팔고. 그러니까 딱 그 시작이 되는 순간 그냥 바로 확전되면 팔아야죠. 무조건 이 세 가지 위기 시작되면. 3차 세계대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근데 뭐 그러면 아니 그게 3차 세계대전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미국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을 하잖아요. 그럼 중국이 타이완을 때릴 가능성이 생기고요. 그렇죠. 북한이 남침할 수도 있어요. 이 동북아 정세도 사실 굉장히 일촉즉발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러니까 그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다른 약한 곳들에서 지역적 국지전이 벌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터진다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일단 다 팔고 비트코인을 살 거예요. 옛날엔 금 산 건데. 그렇죠. 예전엔 금인데. 지금 비트코인은 뭐? 그거는 보관도 용이하니. 아니 예를 들어서 금 예를 들면 제가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고 치고 없지만 금을 한 1톤을 샀다고 쳐보세요. 그거 들고 어디로 도망가요? 근데 비트코인은 금 1톤어치 사도 세계 어디든지 마음 놓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들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이게 아마 어떻게 지고 가요? 자산가들의 위기 때의 아마 논리일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위안화가 약세를 하잖아요. 지금 위안화가 7.1 몇인가 같죠? 이게 위안화 약세가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좀 꽤 오래 갈 가능성도 있고 중국이 뭐 이런저런 정부가 이런저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국의 자산가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불법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 사요. 다 사요 그래도. 그래서 그러나 위기 때가 되면 또 네. 웃돈을 주고라도 막 하겠죠. 사야죠. 네, 그렇게 그런 거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제가 웬만한 얘기는 다 말씀드린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근데 네. 요거 우리가 지금 비관적인 어떤 케이스의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네. 좀 긍정적인 변수로서 네. 10월 달인가요? 미국 중간 선거 11월인가요? 11월이죠. 네, 11월 이 중간 선거 이전에 민심을 선거에 이기기 위한 어떤 미국의 정부의 노력 이런 거 하나.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이
아주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갑자기 극적으로 또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아까 말한 그렇죠. 뭐 러시아의 쿠데타가 됐든 뭐가 됐든 네. 이럴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일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일단 연준이 저런 액션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음모론인데 이거는 연준이 이제 백악관을 그러니까 파월이 백악관을 들어갔다 나와서 확 태도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에 이러고 있는 건 사진 막 네. 돌아다녔죠. 그런 얘기가 다소곳하게 있어요. 무릎 손 있는데 들고. 들어갔다 와서 이제 파월이 갑자기 슈퍼맨으로 바뀌었잖아요. 갑자기 슈퍼맨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일단 야 빨리 너 나 좀 선거대 너 물가 안 찍고 뭐해? 이 야단 맞은 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시장을 겁을 왕창 줘서 가스값을 떨어뜨리는 거. 그러면 푸틴이 힘을 못 쓰죠. 그래서 푸틴이 거기에 대응해서 이번에 구멍을 낸 거다. 가스관에 구멍을 낸 거다.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사실은 그건 정치적인 이유도 이건 우리가 그냥 소위 그냥 뇌피셜이죠. 뇌피셜. 네. 하지만 음모가 항상 있어요. 그거 없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저는 누구 때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오바마 때라고 누가 그러던데 미국이 쉐일을 퍼냈잖아요. 네. 저 그때 미국이 쉐일을 풀 줄은 몰랐어요. 미국이 가장 원래 자기 에너지 기본 정책은 내 거는 최후에 쓴다. 그렇죠. 안 쓴다였죠. 원래 제1의 산유국입니다. 수입해서 쓴다. 그게 미국의 원래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쉐일을 풀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미국이 쉐일을 딱 풀면서 그게 사우디하고 서로 입장이 맞아떨어진 게 미국은 쉐일을 퍼서 가스값 유가를 낮춰서 러시아를 맛을 보내고 사우디는 유가가 떨어지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맛이 가는 거고 그래서 유가가 그 메인 에너지로서 더 오래 쓰는 거고 이 둘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유가를 떨어뜨렸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쉐일을 퍼냈단 말이에요. 그럼 유가가 확 떨어졌죠. 그리고 러시아가 굉장히 힘들어졌었고 그렇죠. 네. 그런 거라서 그런 또 음모론이 전혀 없는 거, 안 맞는 거는 아니에요. 그 정치 경제학적인 것들이 따라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고 모르겠네요. 그래서 파월이 이번 중간선거용으로 지금 군기를 잡는 거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성과를 내려놓고 선거 전에 뭔가 선거 좋은 전에 지표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물가 잡는 모습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물가는 안 떨어지더라도 좀 물가 잡히겠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우리 금융시장,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그냥 뭐 일시적이라고 보시고. 그냥 별 의미 없다. 네, 근데 저거는 있어요. 좋은 건 있을 수 있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관적인 시나리오도 있어요. 근데 전 낙관적인 시나리오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요거를 이렇게 막 비난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낙관적인 시나리오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낙관적인 시나리오 얘기해달라고 그러시면 이번 최고 낙관적인 거 내년 양회 말고 이번 전인대 끝나고 시진핑이 대대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는 거. 시진핑이. 네, 그게 하나. 그래서 저는 양회 끝나고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것 같아서 좀 늦춘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래서 이제 2020년 대자뷰일 것 같다고 말씀인 게 내년에 들어서 경기 살리면서 중국이 세계 경기를 끌고 가는 뭐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뭐 좀 땡겨서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저는 확전도 안 될 것 같고 종전도 안 될 것 같고 지금처럼 질질 끌면서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여기 미국이 어디 들어갔다가 당하고 나온 거랑 똑같은 거죠. 저기 베트남 말고 저기 중동에 아프가니스탄. 네, 아프간 들어갔다가 완전 망하고 결국 망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시간 질질 끌었잖아요.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 높거든요. 지금 그 정도의 상수로 놓고 보시고 근데 갑자기 무슨 뭐 지금 유럽이 이게 저게 변수예요. 저 가스 가격이 러시아가 유럽에 보내는 거 끊더라도 유럽이 지금 가스 많이 채워놨잖아요. 그 내년 겨울을 나는 동안에 그 채워놓은 재고가 바닥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렵기는 해도 바닥나지 않을 정도 버틸 만큼 모아놨대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는데 갑자기 유럽에 이상한 파가 오면서 또 이 이상기후.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전부 예측 불가의 일들이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푸틴이 저기 서독 이런 데 다음에 뭐 유럽 이런 데다가 야 너 가스 안 보낼래 하고 진짜 하나를 터뜨려 버려. 그러면 유럽의 그 지도자들이 다 국민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보고 야 너 이제 그만해라. 나 무기 안 대줄래.
이러면 젤렌스키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전쟁이 좀 종전으로 가는 경우. 근데 그건 좀 희박하다고 봐요. 왜냐면 유럽이 안 대줘도 미국이 계속 대줄 거예요. 자기는 피해가 미국은 없.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라 그럴까 러시아의 힘을 뺄 수 있는 빼죠. 자기 피를 안 흘리면서 그럼요. 그럼 무기 계속 대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긴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전체가 다 고통을 받게 되면 그러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의지는 약해지겠죠. 뭐 그런 부분 정도. 미국은 사실은 뭐 유럽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은 재미 보고 있어요. 무기 공짜로 줘서 뭐 돈을 쓰는 것 같지만 가스 비싸게 수출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유럽을 위해서 신규 유정 파는 거 좀 하라고. 의회 승인 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것도 파는 거예요. 비싼 가격에 팔잖아요. 미국은 돈 벌고 있어요. 사실은. 러시아도 돈 벌고 있고. 러시아도 돈 벌죠. 근데 러시아는 이제 Q가 줄어드니까 생제도 덜 버는데 미국은 Q도 늘어났잖아요. 파는 게 늘어났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 미국 경제가 어려울 때 대공황 뭐 이러저런 것들을 할 때 이 전쟁, 네. 전쟁을 통한 위기 극복, 군수 산업도 워낙 발전이 돼 있고 하니까 그럼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방산주 이런 새로운 신냉전의 시대가 떠오르면서 네. 한국의 방산주가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좀 그것도 와닿고 있고요.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방산이 뜨긴 떴어요. 근데 네. 그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확실하게 이번에 그 사람들이 알아챈 게 러시아 무기가 형편없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아, 맞아. 네. 근데 러시아나 뭐 이런 북한 이런 데들이 최대 무기 수출국이거든요, 원래. 근데 보니까 저거 쏴도 제대로 맞지도 않고 이번 전쟁하고 저게 장난감이야, 탱크야,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무기가 재조명을 받은 것도 있어요. 그건 뭐 따끈따끈하게 지난주에 제가 유엔의 군축 쪽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니까 정말 따끈따끈한 얘기입니다. 이거. 아, 그래요? 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지금 재조명을 받고 있는 이유가 그게 제일 크다. 그럼 이거는 일시적인 테마라기보다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신성장 사업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죠. 산업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국, 이제 미국이 아니죠.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 다음에 중국도 포함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의 무기는 러시아 무기의 연장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 무기들이 무기 수출에 그동안 굉장히 컸던 데인데 그 시장의 일부의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파고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게 그 점유율을 계속 갖고 간다 그러면 이 장기적으로 봐야죠. 일시적인 거로 볼 리는 없죠. 진짜 그 관련 그 전문가분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한국 무기가 저는 처음에 어떤 생각이냐면 아유 미국 그 무기 체계가 있는데 우리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했는데 우리 한국 무기는 미국 무기 시스템하고 연동될 수 있는 네. 방식으로 다 개발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무기 쓰는 곳들에는 아주 좋아요. 쉽게 좋다 네. 이런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에 이번에 이제 이거를 보세요. 폴란드에 들어갔잖아요. 그쪽 동네가 러시아 무기들을 많이 쓰는 데거든. 근데 이제 이게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무기 체계도요. 우리가 미국기를 수입해서 쓰질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의 뭐 옛날 거는 팬텀부터 시작해서 F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얘랑 미국가 같이 그 작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통신 시스템이 그렇죠. 뭐 이게 다 달라서. 그리고 우리 배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하고 다 통신하도록 돼 있고 다 그게 돼 있는데 갑자기 미국가 들어오면 얘에 맞춰서 다 또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프라가 이쪽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근데 그 동유럽이나 이런 쪽에 이제 우리 또 뭐 중동이나 이런 쪽에 우리 한국 무기가 한번 들어가기 시작해서 자리를 잡으면 그러면 인프라가 그쪽으로 갖춰지거든요. 그러면 이건 계속 가죠. 그게 이게 다른 나라 무기 시스템을 우리가 새로 뚫고 들어가기 힘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무기와의 호환성. 이거 다 바꿔야 되는데 이거 하나 살려면. 그게 안 되는 건데 이제 뚫고 들어가기 시작한 거는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휘어잡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뭐라 그럴까 시장을 생각보다는 좀 타이트하게 조금 더 나쁘게. 조금 더 나쁘게 보게 된 이유와 함께 네. 그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거시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아마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가족분들도 아마 많은 것을 좀 생각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으나 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이런 어떤 위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미리 대응 시나리오로서 네.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제가 사실은 하나 더 있어요. 뭐요? 지금 마무리 멘트이셨죠? 네. 네, 한 가지 더 얘기하려고. 끝난 게 아니다. 아니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얘기해 주세요. 제가 뷰가 하나 또 달라졌어요. 뭐. 부동산. 우리 맞아. 그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뭐 길게는 안 해도 되고 제가 뭐 얘기가 대부분 다 한 거고 다른 분들이 한 얘기도 또 대부분 또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크게 이렇게 저도 벗어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당초에는 내년 정도의 바닥을 볼 것 같다. 맞아요. 매수 시기를 내년서부터 좀 슬슬 보자. 슬슬 보시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내년 정도 바닥을 볼 것 같다. 그리고 하락의 폭은 뭐 최대 한 40% 근처까지. 근데 그거는 자기 이름 석자를 만들었던 데를 중심으로 40%까지. 자기 이름? 석자를 만들었다. 옛날에 서브프라임 때는 버블 세븐 자기 이름을 만들었잖아요. 이건 넉자네. 우리 뭐 선호 씨 이름은 넉자 되니까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이번에는 자기 이름 석자를 만든 데가 너무 많아요. 이번엔 다 넉자가 아니라 세자야. 어떤? 노도강, 마용성 뭐 등등이라. 그러니까 인기죠. 그렇죠. 자기 이름 세자를 가질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유명했던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저는 한 40%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지 않겠나. 그리고 그러지 않은 데는 좀 덜 할 거고 세종시는 그거보다 좀 더 심할 수 있고 세종시는 워낙 뜨거웠어요. 그렇죠. 좀 더 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내년 정도면 바닥을 볼 수 있겠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심각해졌어요. 더 심각해요. 어쩌면 내후년 정도 바닥 아닐까. 2년 후쯤. 네, 그리고 회복도 굉장히 더디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하락폭도 어쩌면 마이너스 40%를 더 갈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넘을 수도 있겠다. 한 마이너스 한 50% 이렇게도 갈 수 있겠다. 하는 게 사실 좀 걱정스러운 면이고, 그거는 일단 그거는 베이스 시나리오고요. 왜냐하면 경기가 경착륙으로 가는 시나리오. 그렇죠. 이것도 우리 주식도 금융도 그냥 경기 침체와 그 다음에 위기 상황 때 각각 다른 시나리오였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경기 침체는 좀 경착륙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안 좋게 본 거고, 만약에 위기 상황이 오면 그러면 부동산은 정말 정신없을 것 같아요. 예측이 안 돼요? 그럼 거기는 예측되겠어요? 주식시장은 예측돼요?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자산시장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폭락이 올 수 있다. 네, 그래서 부동산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베이스 시나리오로도 조금은 하락폭이 좀 더 커지는 것 같고 시간도 좀 더 길어지는 것 같고 회복은 그만큼 더 늦어지는 것 같고 좀 느릴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옛날에 6.25처럼 우리 한반도에 전쟁 터지면 그건 땅이 제일 똥값이에요. 그렇죠. 지고 갈 수도 없어 이거는. 그잖아요. 집 제일 똥값이에요. 지고 갈 수도 없고 피난 갔다가 다시 되돌아보면 대포 맞아가지고 우리 집 없어져. 그럼 뭔 의미가 있어요? 제일 똥값이 그거고 제일 금값이 되는 게 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니까 뭐 돈도 희귀 조각이긴 한데 돈보다 더 희귀 조각이 땅. 네. 부동산 이거거든요. 그런 거라서 좀 많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 이것도 들으시고 우리 또 전쟁 나는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유럽 붕괴, 중국 경기, 그렇죠. 러시아 전쟁. 우리 전쟁은 안 나겠죠. 요소로 네.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전쟁이 안 하겠어요. 나지는 않겠지만 뭐 유럽이 뭐 확전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중국 부동산 경기가 지금보다 완전히 그냥 무너진다거나 그럼 우리 같이 무너져요. 그건 부동산은요 심리가 같이 따라가요. 미국이 꺾이기 시작한 상태에서 중국이 무너진다고 해보세요. 우리 그냥 가죠. 그래서 그 조금은 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안전벨트를 좀 더 타이트하게 메고 계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하락할 거에 대한 어떤 마음의 준비. 그 다음에 살려고 했던 분들은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길게 봐야 된다. 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어차피 못 팔아요. 매수 절벽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매수 절벽이니까 어차피 못 팔아요. 못 파니까
워낙 많이 떨어지면 집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자식한테 증여하셔도 되고 워낙 많이 떨어지면 상속세 주로 그렇죠. 하셔도 되고 그럼 돈 많으신 분이니까 집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네. 지금 한 채밖에 없으신 분은 대출 부담 가지 않게 좀 그러니까 그 지금 영끌한 분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과연 그 내면서 버틸 수 있냐. 그 힘들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금리 저 이번에 또 75bp 또 터지고 다음에 또 75 나온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50bp 두 번 쳐야 된다고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금매를 그러니까 지금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매도가 안 되니까 근데 정부에서 또 이거 뭔가 어떤 정부 정책들을 통해서 반등의 요소를 만들지 않겠냐? 그때 어떻게든 팔아야 된다.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 정책은 건드릴 수 없다. 아 정책이 시장 못 돌려요. 일시적 반등이라도 안 돼요. 안 돼요. 지금은 정부 정책이고 뭐고 부동산 시장이 더 이게 부동산 시장에 이게 말하자면 쓰나미예요 지금 다 정책 나와도 쓸려가 버려요 이럴 땐 이게 무조건 쓰나미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보기엔 집을 팔 기회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서울 거래 0건이잖아요 지난달 거래가 없어요 아예. 아예 없다. 네. 하긴 어떻게 팔아요? 근데 그 버티는 분들, 그러니까 그 실제적으로 근데 금매 말고는 매도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그 어떤 정상 호가를 내놓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좀 빠지면서 좀 싼 값에 여러 매물이 나오면 그때 좀 팔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싼 값에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도 안 나간다? 부동산을 보러 가는 사람이 사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값이 비싸서 안 사는 게 아니고 사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렇다면 금매로 내놓는 것도 방법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봐야 지금 돼요. 금매로 내놓으면요 집값만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아요.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네 그럼. 그러니까 지금은 갖고 계신 분은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팔고 싶어도 아무리 급해서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뭐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안타깝지만 지금 팔 방법이 없어요. 하긴 지금 경매가 늘어나고 있는데 1차 유찰이 늘어나고 있다. 아유, 지금 다 유찰이에요 경매도. 그리고 경매 만약에 누가 경매 들어가서 부동산 싸게 사가고 싶으시면요 좀 기다리세요 그것도. 왜냐면 지금 넘어가는 것들이 경매 나오는데 한 2년 걸려요. 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2년 걸려요, 그것도. 뭐 소송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절차를 다 거쳐서 경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1차, 2차, 2차, 3차 유찰 가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3차 유찰까지 가기 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첫 번째 더 막 낙찰되고, 둘째 낙찰되고, 뭐 이렇게 예전가보다 더 위에 낙찰되고 다 하는데, 지금은 3차 유찰 때까지 기본이 이제 없어요. 4차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지금. 무조건 기본이. 그래서 시장 안 좋으니까 경매를 보시는 분들도 좀 시간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겠다. 뭐 매수는 근데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은 뭐 돈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시간을 가지고 사면 되니까 전 매수하는 분들에 대한테는 조언은 뭐 이렇게 알아서 잘 사시면 되는. 잘 사시면 돼요 이제부터. 그리고 아주 금매들이 가끔씩은 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 하시면 되는데. 이전 고가에 대비해서 30% 만약 금매가 나왔다. 이건 살만한 거예요? 아니면 더 그래도 더 기다려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이전 고가에 비해 30%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자체를 보질 않는데요. 아예. 그러니까 지금 살 봐요. 때가 아니다. 네. 지금 안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뭔가 그 금매물이 싸게 나온 거라고 생각해서 살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제가 기회가 이제 내년에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년에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에 기회가 올 때까지 못으로 가서 봐요. 가서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매수는. 그렇기 때문에 거래 절벽인 거예요. 매수자들이 가서 아예 볼 생각이 없어요. 지금은. 아, 살 생각도 없고. 근데 가끔씩 운 좋게 꼭 필요해서 사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팔릴 수가 있으니 부동산을 꼭 파셔야 되는 분들은 동네 부동산 있잖아요. 자기 집을 파셔야 되는 분들은 동네 부동산한테 내가 가격 조정은 충분히 할 용의가 있으니 매수자만 찾아줘라 하고 그거를 해보시면 지금 더 떨어질 걸 알아도 그래도 지금 사야 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가령 애들이 지금
결혼을 하는데 나는 집을 사서 결혼을 시키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또는 뭐 둘이서 단칸방에 살았는데 뭐 애가 나와가지고 더 이상 도저히 단칸방 집은 갈 수 없으니 방이 2개짜리 아파트로 옮겨가겠다. 근데 이 단칸방 아파트가 내 거다. 이런 사람은 또 사서 옮겨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간간히 있으니까 꼭 파셔야 되는 분들은 뭐 가격 조정해서 뭐 오면 무조건 잡아달라 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 지금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부채 구조를 그러니까 지금 집 하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 부채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방법을 찾는 게 낫다. 이 시간을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경기 다시 부동산 경기 살아날 때까지. 그렇죠. 네. 물론 파는 노력도 하세요. 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파는 노력도 하시되, 근데 버티는 노력도 동시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1년만 버티면 다시 금리나 하기 시작하면 좀 낮아지지 않을까요? 1년 후서부터? 아니, 부동산은요, 그 경기에 후행을 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경기가 나쁘잖아요. 그로부터 한참 뒤에부터 살아나요. 한참 후행을 해요. 이자가 약간 싸진다 하더라도 이자가 싸진다는 건 경기가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부동산 가격 자체는 계속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 경기가 나쁘니까 그때는 그 부동산은 경기에 후행을 하기 때문에 이자가 떨어졌다는 건 경기가 나쁘다는 거고, 경기가 나쁘다는 거는 그거에 후행을 해야 되니까 부동산은 그 뒤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그 골디락스 네. 골디락스는 사실 주식시장이 좋다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어떤 그 좋은 안정적인 인플레이션과 상승. 안정적인 성장률. 이거는 언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원래는 이제 한 내년 하반기 정도 예상을 하셨었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져서 내년 상반기에 약한 경기 침체를 지나서 하반기부터는 뭐 실적에 의한 경제가 가고, 전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서 뭐 내년엔 좀 조금 들어 올라가더라도 내후년쯤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타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그런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내후년 이후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후년 이후에나. 네, 왜냐면 내년에 제가 물가가 떨어지는 게 현재 이 상태에서 보면 뭐 어쩌면 2%단도 내년에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고요. 그러면 3%단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내년에. 내년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게 골디락스라는 걸 우리가 얘기하려면 물가가 2%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빨라도 내후년 정도 되겠죠. 근데 어쩌면 내년 지나고 내후년에는 2%를 못 만들어서 또 안 달릴 거예요. 1%대 물가나 이런 거 나오면 내후년에. 그러니까 사실 슬슬 소수 의견으로 디플레이션도 고민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 물가가 너무 뚝뚝 떨어지면 디플레이션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와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MMT의 세상이 지금 바뀌었어요?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MMT예요. MMT가 뭐 기경제 이런 것들이 MMT를 다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그게 바뀌냐고? 안 바뀌거든요. 그다음에 4차 산업 더 발달할 거예요. 4차 산업이 이 MMT의 주범인데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보시면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래요. 하나의 경제 이론이요. 한번 딱 자리를 잡잖아요. 보통 한 40년 가요. 그게 그 이전에 이제 옛날에 고전파 자유주의들, 뭐 여러분들 아시는 케인즈 말고 아담 스미스, 무슨 데이비드 리카르도, 존 스튜어트 밀, 뭐 이런, 그다음에 뭐 저기 잉그론 쓴 그 저기 멜서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 옛날에 우리 산업혁명이 있을 때 산업혁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이 이제 경제학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전파 자유주의들이 거기까지 쭉 왔다가 그게 태클을 받은 게 2차 세계대전, 세계대공황 때 참. 세계대공황 때 아마 틀렸어요. 가지고 케인즈가 들고 일어나서 틀렸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수요 중심의 케인즈주의 쪽으로 옮겨왔죠. 근데 케인즈주의가 그러면 20년대 후반, 30년대 초반에 시작이 됐는데 언제 끝났냐? 73년 그 1차 석유 파동이 오고 끝난 거예요. 네. 40년 갔잖아요.
그리고 자유주의 시대가 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74년에 저 누가 노벨상을 누구죠?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치매가 있죠. 그 유명한 오스트리아 학파의 이 오빠가 노벨상을 받아요.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한 자유주의 오스트리아 학파. 나중에 시카고로 건너가서 시카고 학파를 만들죠. 시카고 학파가 그래서 자유주의 학파가 되는 거고. 그게 받고 그 다음에 이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다가 그게 터진 게 언제냐면 2008년 서브프라임 때 터진 거예요. 그러면 3년부터 2008년이니까 한 35년 정도 갔잖아요. 그리고 2008년 이후에 뭐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이런 거 막 떠들고 그러면서 사실은 MMT의 토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MMT가 본격적으로 간 거는 그보다 좀 더 뒤부터 이제 오기 시작했다고 보면 되니까 MMT 이제 시작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몇십 년 가죠. 그 MMT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MMT는 이전에 우리가 경기 위기 때는 이제 월스트리트에 돈을 뿌렸지만 메인스트리트에다가 돈을 뿌리는 그렇죠. 그게 이제 MMT 행위로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면 이제 그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가 네. 돈을 직접 필요로 하는 그 해당 당사자들에게 우리 그 기본소득제 뭐 네.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네. 거예요. 돈을 직접 쏘는 그러니까 네. 연준의 힘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이게 케인즈 방식이죠, 말하자면. 거기다 직접 돈을, 케인즈는 유효 수요를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유효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돈을 퍼주고 있는 거잖아요. 소비자한테, 가게한테.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신자유주의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양극화가 너무 벌어졌고 미국도 양극화가 너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금융자본이 힘이 세고 말하자면 말씀하신 월스트리트 힘이 세지고 메인스트리트는 약해지고 그러니까 메인스트리트를 보조해주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케인즈가 끼어들어와 있고 이번에 이 현대통화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틀림없이 케인즈 이론이 끼어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끼어들어와 있고 동시에 이제 그 정부의 화폐 주조권을 부활시킨 거거든요. 그렇죠. 네. 중앙은행 힘이 약해지고 네, 중앙은행이랑 합작을 한 거예요. 아 옛날에는 왕이 자기 화폐 주조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세금도 걷고 재정정책도 쓰고 하다가 안 되면 돈을 찍어서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부작용이 너무 많다 보니 얘가 안 되겠다. 이걸 갖다 분리시키자 해서 그렇죠. 정부는 돈은 찍을 수 없는데 재정을 할 수 있고 조세 재정 관리를 정부가 갖고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갖다 발권력을 중앙은행으로 찢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힘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본질은요. 옛날에 왕들이 돈 찍어가지고 전쟁을 하더만이 해서 그런 인기 인기보다 전쟁. 네. 옛날에 유럽에 전쟁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 전쟁 때문에 발권을 해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똥값이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왕들이 하지 마. 해가지고 이 MMT,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MMT의 선배가 이게 이제 그 화폐의 그 뭐라고 현대통화 이론의 기본이 된 게 그러니까 그 실물 경제가 실물 통화 화폐가 아니라 법화주의. 법화주의라는 게 영국의 권리장들은 이럴 때 나온 애예요. 그때부터 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나온 얘기가 여기까지 온 거여서 법화주의하고 케인즈주의가 합쳐진 게 현대통화 이론 정도 될 거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 이제 그거를 갖고 온 근본이 어디냐면 신자유주의가 오래되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벌고 4차 산업하고 만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벌고 AI 하는 사람은 더 많이 버는데 오토바이 배달하면 못 벌고 이게 일자리는 로봇이나 AI에게 다 뺏기고 실업자 되고 좀 있으면 변호사 없어지죠, 의사 없어지죠, 다 없어집니다. 이제 다 로봇이에요, AI가. 지금 다 할 거예요. 지금 그림도 고거보다 더 잘 그린다며. 그림도.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할 일이라는 건 점점 없어지니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금융자본이 신자유주의의 글로벌화를 올라타가지고 금융자본의 힘이 또 너무 세졌어. 월스트리트 힘이 메인스트리트보다 훨씬 힘이 세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또 대응하는 거잖아요. 네가 나 돈 빌려가지고 내 돈 다 빨아가고 가서 내 집 결국 너한테 다 차압다 해줘. 난 집도 없어져, 집조절도 없어졌는데 너는 한번 죽어봐라 이거 아니에요. 니들은 나는 망했는데 니들은 보너스 받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 게 현대통화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가 투자가의 입장에서 어떠한 흐름들을 이 정책이 이
MMT라는 것이 만들어내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전망, 예상 이런 걸 좀 설명해서 이게 우리한테 가장 와닿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그 중앙정부가 돈을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가는 한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주가에 상승할 때 상승폭이 훨씬 클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돈빨이잖아요. 돈빨. 돈으로 아니 돈이 넘쳐나는데 그렇게 쏟아부어도 물가가 안 올라가는데 물론 이전까지의 물가만큼보다는 조금 물가 올라갈 요인이 거의 생겼어요. 왜냐면 중국이 고물가를 수출하기 시작해서 얘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라갈 여지가 없는 게 중산층 이하가 소비를 해줘야 소비가 받쳐주고 올라가는데 중산층 이하가 소비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두고 보세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산층은 얇아지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커집니다. 그 지금 계속 문제되는 게 양극화에 대한 그 현상이 이미 나타난 지 그게 오래됐어요. 중국의 공동부유론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타난 지 오래됐고요. 중국은 공동부유라 그랬고 유럽은 기본소득 실험을 했던 거고요. 우리도 뭐 해야 된다는 얘기한 거고 미국은 이제 이게 오키파이 월스트리트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원인이죠. 왜냐하면 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메인 스트리트가 박살나니까 이게 월스트리트 지지하는 저 누구야 그 여자 클린턴, 네,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네, 힐러리 클린턴 메인 월스트리트 지지하니까 너 안 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 자기들 공장지대 지지해주는 트럼프를 찍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구조로 간 거라서 앞으로 물가는 많이 안 오르면서 돈은 많이 뿌리는 세상이 되면 돈을 많이 뿌리면 뭐 산업 활동도 돌아가겠지만 금융시장으로도 올라가잖아요. 금융시장 훨씬 좋아지겠죠. 금융시장만요? 아니면 전체적인 자산, 부동산을 자산시장 다 좋아지겠죠. 다 좋아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긴 시간 또 오늘 우리 다음부터는 1시간 이내로 끝내보자. 그러니까 한상환 소장님, 우리가 주식시장 얘기하다가 갑자기 MMT까지 와가지고 그러나 어쨌건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다양한 각도, 관점을 좀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아직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렇게 희미하게나마 윤곽을 좀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일반 분들도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이러한 거시적인 말씀을 앞으로 좀 정기적으로 모시고 듣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늦게 하신 벌칙으로. 아닙니다. 하여튼 그 어려울 때 정도에 오는 걸로. 그래도 한 2주에 한 번씩은 오셔서 하여튼 끝나고 얘기하시죠. 네네. 네. 거시적인 돌아가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거시 경제 감각을 좀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까지 한상환 2.1 지속가능연구소 전 현대경제연구원 대표. 이게 좀 멋있는데. 현직이 중요하죠. 네, 한상환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